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430페이지죠. 환매가 나오고 있죠. 환매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의와 기능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앞단락에서 이런 말 있죠. 주로 채권 담보의 수단으로 행해진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여기서 의를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면,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양도라고 하니까 이게 뭐가 되죠? 양도담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냐면 양도담보인 거예요. 개념이 어렵진 않은데 항상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떤 의구심을 갖냐면, 뭘 믿고 등기를 해두느냐, 그죠? 나중에 돈을 갚았는데도 안 돌려주면 어떡할 거냐? 또 아니면 을한테 이전 등기해 놨더니 이놈이 팔아먹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별로 양도담보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 원인은 양도담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을이 팔아먹기 힘들고요. 또 갑이 을한테 돈 갚으면서 영수증만 잘 받아두면, 그 영수증을 이용한다면 을 앞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많이 쓰이고 의외로 안전한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담보 목적으로 갑이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매도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도담보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담보를 우리가 매도담보라고 합니다. 매도담보는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매매를 원인으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외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보이죠. 따라서 갑이 돈을 갚아도 안 돌려줄 위험이 있고요. 따라서 매도담보를 설정하게 되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환매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재매매 예약도 많이 합니다. 결국 환매라는 것은 결국 언제 하냐면 매도담보를 설정하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환매이기 때문에, 환매는 뭐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담보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을 들어가는데, 환매는요 보통 부동산에 관해서는 부기 등기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재매매 예약은 예약 완결권이니까 가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환매는 거의 이루어지질 않고요, 주로 재매매 예약 가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환매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첫째, 환매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뭘 동시에 하냐면요, 첫째, 계약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을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고요. 또 뭘 동시에 되냐면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매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에 관한 등기, 부기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고요. 따로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그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있고요. 여기까지 그래도 환매가 쓰이면 한데, 가장 큰 문제점은 환매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아무리 길어도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3년을 초과하지 못해요.
근데 초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은 연장 자체도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게 돼요. 따라서 환매는 채무자 입장에서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이요? 5년. 부동산 담보대출이면 5년이면 충분할까요? 또 문제는 뭐예요? 돈은 못 갚을 수도 있는데 뭐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연장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로 재매매 예약 방식으로 매도 담보는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도 뭐죠? 여기가 전부예요. 정리해 볼게요. 환매는 계약도 등기도 동시에 되지만 재매매 예약은 뭐죠? 동시에 할 필요가 없고요. 환매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자체도 금지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우측 하단에 실행해가지고 행사 방법 나와 있고 대위 행사가 나오는데 이런 건 안 읽어보셔도 돼요. 뭐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부분이고요. 넘겨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환매 효과가 나오고 공유 지분의 환매가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것만 정확히 캐치하시면 돼요.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X. 반드시 어떻게 동시해야죠. 2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맞죠? 2번이 답이고요. 3번 매수인은 목적 부동산 이외에 제한 물건을 설정할 수 없다. X겠죠. 자기 앞으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한 물건 자체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번 환매권은 일종의 물권적 취득권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X입니다. 이 환매권은 기본적으로 약정 해제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설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환매의 법적 성질은 먼저 일종의 약정 해제에서의 발생 원인으로 보는 거죠. 5번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어떤 경우라도 상계될 수 없다. X. 상계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교환이 아주 간단히 나와 있죠. 교환은 민법 전문 자체가 몇 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만 주의하자고요.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 뭐예요? 교환 계약이고, 교환에 있어서 가장 조심할 것은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성 계약이라는 점이죠. 공부하다 보면 이 교환 계약을 자꾸 요물 계약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낙성 계약이라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용은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제3절에서 임대차가 나오죠. 자, 임대차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어차피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안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개념을 좀 보시면, 법조를 좀 보자는 말이죠. 618조입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목적물을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라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자꾸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이죠.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물건 중에서도 특별히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보호하는 법이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예외적인 겁니다. 따라서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끌어다가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이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는 일종의 뭐예요? 예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먼저 원칙부터 확실히 이해하고 숙지한 후에 예외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기 전에 먼저 민법상 임대차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특별히 문제에서 주택이란 말이 있어야 하고요.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됨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해서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차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유상이냐 무상이냐 문제예요. 따라서 만약에 무상이라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고요. 유상이어야지만 뭐가 돼요? 임대차가 되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차임을 지급할 것을 뭘 해야 돼요? 약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차임이 있어야 유상이어야 임대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보시고 성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2번 해가지고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가 나옵니다. 일단 기본 전제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죠. 따라서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임차권은 배항력이 없는 거고요. 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 속에는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과 청구권은 누구에게만요? 물권자에게만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임차권이 대단히 뭐죠?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배항력이 없지만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배항력을 갖게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임차권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만약에 등기를 해서 배항력이 있다면 그때는 임차권자에게도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된다.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오시게 보시면 이제 3번 임대차에 성립해서 목 당사자의 합의입니다. 물론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합의만 있으면 뭐 하게 돼요? 성립되게 되고요. 2번 목적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대차의 객체는 뭐예요? 물건입니다. 조심할 것은 꼭 처분권이 있어야지만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전에 민법 총칙에서 대리를 배우면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처분행위는 못한다. 그 사람도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었죠? 임대할 수 있었죠. 다시 말하면 임대하기 위해서 꼭 처분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만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대표 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임대차는 목적물의 수수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X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낙성 계약이므로 사용 수익하기로 하는 합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2번 타인의 물건이라도 임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어도 처분권이 없더라도 임대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맞고 2번이 답이죠. 3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X죠. 임차인이 만약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제3자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겠죠.
4번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하에도 물권으로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X죠. 채권이지만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는다. 등기함으로써 방해, 배제, 충후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물권적 성질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5번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뭐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대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협력 의무를 지기 때문에 원칙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맞는 것은 2번이죠. 4번 임대차의 존속기간입니다. 실제로 민법상 임대차에 있어서 이 존속기간은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최장기간이죠. 일단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일단 우리 민법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그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은 위헌이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임대차는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따라서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우측 2번 최단기 제한해가지고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2년을 보장하는 것은 뭐예요? 주택임대차고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가합의에 의한 갱신 가능한데 양간의 일본에서 단기 임대차의 갱신 나오는데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가입해 버리시고 그 다음 2번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뒤에서 다른 부분과 합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나번 묵시의 갱신이 인정이 됩니다. 일단 주의하실 것은 요건인데 임대차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에요. 상당한 기간 동안 별말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요. 따라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 것이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된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가 최단 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중요한 게 나와 있죠.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2년, 1년 하는 이런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한 경우에는 1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임대차에 효력해서 1번 임대인의 의무가 나오죠. 자, 저는 우리가 전세권이나 지상권과 같은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고 따라서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적극적인 뭔가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없다라는 사실을 공부했죠.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고장난 것이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고침 필요비는 지상권 설정자나 전세권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지만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죠. 따라서 임차권이라는 채권 자체가 임차인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야 비로소 임차인은 만족을 얻습니다. 왜요?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뭐가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1번 임대인은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인도해줄 의무가 있고요. 2번 고장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수선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납언인데, 자, 이런 내용이 나와있죠.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 고장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뭐 해줄 의무가 있어요? 수선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수선하려고 해요. 보존하려고 해요. 이러한 임대인이 수선행위,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뭐 하지 못해요? 거절하지 못하고요. 인용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보존행위, 수선행위에 대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을 뿐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요. 4번 담보 책임도 물론 부담하게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핵심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이 판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판례하고 맨 밑에 있는 판례, 이 두 가지 판례가 중요하고요. 나머지 중간에 있는 두 가지 판례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판례, 네 번째 판례는 뭐냐? 임대인은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는 거죠. 그죠?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주는 거고 그런 것이지, 뭐 그 양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도 없고 재산에 대해서도 뭐가 없어요? 보호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보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언제냐면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입니다. 자, 우리가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어차피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빌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임대차인 거죠. 뿌리게 드린 거죠. 그럼 일반적인 아파트나 건물 같은 거 세를 든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는 뭐가요? 보호무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호텔에 하룻밤 투숙했다, 뭐 또는 여관에서 하룻밤 자게 잤다, 펜션에서 이틀 잤다, 이런 숙박시설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투숙객이 사망을 했다면 임대인은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죠. 예외적으로. 또 도둑이 들었다면 임대인은 예외적으로 뭐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2번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고, 1번 임차인의 권리에서 1번 임차권에서 가번 사용 수익 범위. 멋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쫓아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임차권의 대항력, 다시 나와 있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지만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는다. 따라서 반대의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B번, 그러면 항상 임차권자가 임차권 등기를 해야 대항력을 갖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인 건물에다가 보존 등기를 했다면 그때는 토지 임차권도 임차권 등기 없이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번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럼 2번 비용 상환 청구권 해가지고 가번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주의하실 것은 가번 상환 청구권의 내용 해가지고 밑에 줄 앞에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동글뱅이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임대는 임대차 종료 시에 동글뱅이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는 시점은
지출한 때 바로 청구합니다.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합니다. 청구하는 시점이 다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별할 것이 점유자의 경우에도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가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 목적물을 반환한 때예요. 그 세 가지가 달라요.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한 때 청구하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하고요. 점유자는 점유 목적물을 반환할 때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은 이러한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냥 넘겨보시면 제척기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때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 동안만 행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 바라고, 그 다음에 답은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4번 해가지고 임차인의 뭐가 나오죠? 매수 청구권이 나옵니다. 일단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는데요. 요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